환경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극단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 쓰니까 누가 죽어가요, 북극곰이 죽고요, 뭐가 죽고요, 이렇게 막 다 멸종하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살려야 돼. 그리고 연구비를 따내고 환경 오염되고 있어, 큰일 났어. 근데 이러다가 오염되고 있어를 넘어서 잘못하면 다 죽어, 우리 지구 환경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음모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고 또 공부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석유는 공룡 시체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딱 공룡의 시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가 그 물질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 생체의 양을 생각했을 때도 공룡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까지 뭐 3만 년, 50만 년, 200만 년, 500만 년 이제 영장류가 출현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럼 여기저기 땅 파면 다 무덤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든 다 무덤이고 어디든 매장됐을 거다, 시체가 있을 거다. 또 그렇지 않거든요. 생체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이 오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석탄은 식물성이고 보통 동물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석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배우다 보니 그럼 동물, 과거에 살았던 동물은 뭐가 있지?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과거를 대표하는 공룡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생체량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도 인간은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체량으로 봤을 때 인간이 제일 많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연하게도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무가 정말 많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다, 아마존이 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낸다, 거기 있는 밀림이, 숲들이. 근데 실제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바다에 있는 조류들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양이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과거에 석유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공룡은 특히나 뭐 초식 공룡이 번성하고 육식 공룡이 번성해봐야 그 생체량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꽉 메울 정도로 많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때도 바다에 살던 조류들, 플랑크톤들이 나중에 석유가 되는 겁니다. 석유가 생성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육지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육지에서는 그대로 산화되고 썩어버립니다. 다른 동물들이, 뭐 이제 분해자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순환이 돼버립니다. 근데 석유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석유는 뭐냐면 탄소와 수소들, 탄화수소들이 결합한 형태인 거예요. 사슬처럼 쭉 길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려면 산소만 속속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가 되면 안 돼요. 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석유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발생하듯이, 그게 타버리지 않은 상태로, 즉 산소와 차단된 상태로 깊은 곳에 묻혀서 압력을 받아서 구조가 변하면서 이렇게 탄화가 돼서 탄화수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 가능한 곳은 육상은 아닌 거고, 쉽게 일어나진 않는 거고, 당연히 해상인 거죠. 해상에서 가라앉아서 사체들이 가라앉고 퇴적돼서 이 위에 적절한 층 안에 갇힌 다음에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내부에서 변성이 일어나면서 고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것이 액화가 돼서 고이면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동물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조류들 그리고 플랑크톤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석유 이야기지만 석탄 이야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탄은 뒤에 나오겠지만 석유는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석유는 뭐 상업적으로,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할 정도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지. 근데 석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탄화시켜서 석탄같이 만드는 건 가능한데, 흔히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석유랑 다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나무들이, 목질, 리그닌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인 거예요. 처음에 식물이 나타났어요. 목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요, 이 목질을, 그 식물의 그 나무 단단한 부분 있잖아요. 요걸 분해할 수 있는 분해자 박테리아가 없었어요.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죽었는데 시체가 썩질 않는 거예요. 시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식물의 그 사체들이 썩질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이 땅에 깔렸겠죠. 그 상태에서 퇴적되고 압력을 받게 되면 이 식물의 목질 부분이 탄화되면서 석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식물의 목질을 분해하는 분해자 박테리아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식물이 썩어요.
예전 썩지 않았지만 이젠 썩어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되기 전에 이미 분해되고 재활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석탄이 사실 생각해보면 더 쓰면 안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순환이 안 돼요. 왜 땅속에 있는 석탄을 캐갖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다시 나중에 석탄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석탄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탄소를 포집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석유와 석탄의 차이까지 우리가 좀 알아본다면 더 흥미롭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는 왜 아직 고갈되지 않았나요? 일단 고갈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채굴을 하는 석유를 뽑아낼 이유가 없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단가가 맞지 않아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대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석유를 쓰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갖춰지게 되면 석유를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30년이다, 50년이다 얘기했는데 막 점점 늘어나요. 실제로 새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곳들. 예전에 그때 몰랐지만 나중에 새로운 석유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매장량이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석유는 그냥 관만 박았을 때 마구 막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내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쇄를 하거나 그때 없었던 기술로 수압으로 파쇄를 하고 뽑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일가스 같은 것들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걸 캐낼 수 있게 됐잖아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대체 석유 같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로 탁 통칭하는 그런 원유, 막 액체 형태로 막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엔 채산량 이걸 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뽑아냈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나오는 것이 너무 적어서 안 뽑았던, 이거는 뭐 굳이 석유라고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새로운 아예 매장지를 발견하는 거, 또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과거에는 뽑아내지 못했지만 이제 뽑아낼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당연히 다변화되면서 석유가 아니어도 괜찮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안 되면 뽑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있어도 안 뽑아도 되면 안 뽑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을 또 결국에 하잖아요. 석유 화합물들을 재활용을 해서 이미 뽑아낸 걸 계속 활용해서 쓴다면 땅속에서 오롯이 묻혀있는 걸 다시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고갈이 되지 않는 거고, 지금 추세로 계속적으로 뽑아낸다고 하면 더 이상 지금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시점을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인간이 바보가 아닌데 그때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딱 쓰고 그때부터 다 같이 망하자라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들,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석유 시대가 맞아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석유 화합물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석유 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새로운 물질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은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과학자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을 했던 건가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 과학자들은 아니에요. 그럼요.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대로 가면 뭐 2000 몇 년이 되면 인구 소멸한다. 근데 실제로 소멸해서 0이 되지는 않겠죠. 그 전에 뭔가 바뀌겠죠.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의 추세로라고 하면, 지금 있는 양이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제가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사화하고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건 그만큼 아껴 쓰라고 하는 의도로 들어가는 거죠. 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는 것처럼 팡팡 쓰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지질학자들도 계속적으로 석유 시출을 하려고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고 있고 새로 반결될 수 있는 걸 압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석유의 매장량이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한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내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매장량의 한계는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언제 석유가 동이 나나요? 끝나나요? 라고 했을 때, 3초, 2초, 1초, 땡! 오늘부터 끝! 이렇게까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지금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장량,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양, 근데 그때보다 사용이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됐어요. 근데 그보다 빠르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늘어났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미, 딱 30년 지난 다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지금까지 상황 그렇다,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구호에 가깝다고 보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너무 많이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되니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까지 알려진 건 그만큼이었던 것도 사실이니,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될 것보다 100배 더 많이 발견할 거니까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열심히 해갖고 하겠지만, 지금 내가 버는 월 얼마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확실하게 말하자면 완벽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석유라기보다는 화석연료, 그리고 석탄을 포함해서 환경 오염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석탄의 경우에는 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 게다가 토랑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석탄을 막 그냥 떼는 경우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땐 바깥으로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예전에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삼산화황, 황산비가 내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황화물이 대기를 오염시켰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나 H2O, 수증기가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산화탄소는 원래 있는 거고 이게 대기의 오염물질이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는 좀 나중에 쓰였고 석탄은 굉장히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에너지원으로. 지금도 석탄 발전 많이 합니다. 석유 비싸서 석유 발전보다는 천연가스 발전하거나 석탄 발전하는 건데, 이런 석탄을 사용하게 된 때는 오염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석유는 정제를 하잖아요. 굉장히 고순도로 정제를 한다고 하면 오염물질을 정말 많이 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염물질이 있죠. 예전에 유연 휘발유 같은 거 썼을 때 안에 납도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노킹 방지한다고. 그런데 이런 오염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오염은 좀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보고, 오염의 개념이 아니라, 오염도 가능하겠다. 그 석유의 경우에는 또 근데 높은 온도에서, 예를 들면 내연기관 안에서 질소화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질소는 원래 산소랑 결합을 잘 안 해요. 스스로 안정하니까. 근데 그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연기관 안에서는 어쨌든 석유를 떼는 가운데, 휘발유와 디젤을 떼는 가운데 그 안에서 질소화물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당연히 황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오염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차치하고, 이건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괜찮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활동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와봐야, 인간의 생체량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기후를 바뀔 정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인간 활동 때문에 말하자면 땅속에 잘 고이 묻어 있었던 탄소를 갖다가 막 우리가 뿜어내갖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환경론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그게 음모론이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인간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렇게 해봐야 인간 활동을 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인 거예요. 왜 음모론이냐? 그 당시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좀 어른의 사정을 얘기하자면, 환경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극단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 쓰니까 누가 죽어가요. 북극곰이 죽고요. 뭐가 죽고요. 이렇게 막 다 멸종하고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물론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건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마이너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돈 많이 버는 석유화 회사들 좀 돈 좀 더 내야 돼. 그래서 이제 환경을 살려야 돼. 그리고 연구비를 따내고, 연구 용역을 주고, 이 국가 재정으로 이제 연구를 따내기 위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달콤한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 활동 때문에 환경 오염되고 있어. 큰일 났어. 근데 이러다가 오염되고 있어를 넘어서 잘못하면 다 죽어. 우리 지구 환경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음모로 느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회 아니야. 미니멀리즘으로 가야 되고, 또 옛날처럼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이 적이야. 이렇게 타노스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느낌으로 음모론이라고도 생각하고 처음엔 그랬었는데,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 활동이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하자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자. 유엔 산하에서 시작을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OP, COP라고 하는 것들은 당사국 총회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와서 매년 COP, COP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슈가 됐었던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있었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던 지금 COP 총회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내기 시작해요. 어떤 보고서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 활동 때문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구의 세차 운동도 있을 것이고 지구 궤도가 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원래 지금이 뭐 소빙하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온도가 또 원래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 활동과 상관없이. 인간 활동 때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메타 분석을 하려고 과학자 집단에게 이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논문들을 쫙 보면서 기후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인간 활동 때문이냐 아니면 인간 활동이랑 상관없이 지구의 어떤 기온은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마련이니까 그런 거냐를 보고서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IPCC 보고서입니다.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 4차 보고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보고서가 인간 활동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교토의 정성을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활동 때문일 수 있으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다가 우리 그 유명한 파리협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 COP 총회가 계속, COP 총회가 계속, 당사국 총회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매년 모여서 그때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교과서적으로만 배웠죠. 환경오염 위험하니까 교토정서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협약까지 간 겁니다. 파리협약에선쯤 됐을 때는 이제 계속 IPCC 보고서, 그 과학자 집단이 보고서 1차, 2차, 3차 계속 낸다고 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 때문일 수 있다.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다 인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의 보고서는요. 인간 때문인 것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보고서 이제 그 수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다가 아니고 나왔었던 수많은 논문들을 메타 분석을 하고 이건 좀 굉장히 좀 필요한 거, 이건 진짜 좀 크리티컬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저자를 불러요.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 연구한 건지 확인을 다 해갖고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 활동 때문에 예를 들면 해수면의 상승의 가능성, 뭐 숲이 뽑하고 사막화가 진행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가능성 높음, 이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 비중이 좀 낮음, 이건 거의 확실함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그래 딱지들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진짜다. 거의 확실하다. 이거는 신뢰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라는 거는 대충 딱 보니까 인간 활동 때문이지 뭐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 활동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산업화 이후에 1850년 이후로 지금 기후가 분명히 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오염보다는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어떤 거냐면 태양에서 지구로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들어와요. 근데 자외선은 뭐 오존층이 많이 막히지만 어쨌든 간에 오존층이 막히면서 그 부분의 성층권의 온도를 높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시광선은 우리한테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가시광선을 그냥 나가면 돼요. 순 에너지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가시광선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흡수를 해버린다고 하면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발산하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가시광선이 반사돼서 나갈 때는 적외선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적외선 형태로 나가는 그 순 배출량과 순 흡수량과 순 배출량이 같냐 다르냐? 당연히 같죠.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온실가스는 가시광선 통과하는데 적외선은 통과를 잘 안 해요. 자기가 적외선에 반응하고 적외선에 흥분하는 애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고 메테인이 대표적이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프레온가스 같은 그런 CFC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가스들은 그러니까 자외선 가시광선 영향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그냥 나갔으면 돼요. 그런데 적외선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흡수하면서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많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2도, 3도, 5도예요. 15도 선선하고 시원하지. 20도 됐어. 그렇게 불편합니까, 여러분? 안 불편하죠. 20도 정도 괜찮은데 25도 되면 불편하니까 안 불편하죠. 문제는 5도는 장난 말도 안 되는 거고 2도 차이가 나면 기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 뜨거워진다, 단순히 뜨거워진다, 여름 온도가 32도가 34도가 된다가 아니라 어떤 날씨 변화가 훨씬 더 불확실해지고 훨씬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근데 인간 입장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온 수준으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1.5도,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달라진 것만으로도 기후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탄소화 물질인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양을 없애야 된다. 순 배출량을 없애려면, 그래서 넷제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 나가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게 해서 어떻게든 순 배출량을 일단 없애야 되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점점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라고 배웠어요. 대기 중에. 지금 0.04% 넘어갔습니다. 0.045 올라갔어요. 실제 그냥 레퍼런스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했지만 이산화탄소 말고도 많이 있어요. 메테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트름할 때 나오는 그 메테인도 어마어마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 소비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소가 지구 기후 변화에 분명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석유화합물을 사용하면서 혹은 석탄을 사용하면서 오롯이 묻혀 있었던 탄소를 갖다 빼서 배출하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살기 불편하게 기후가 변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적응한 걸 넘어가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다시 줄이자라고 가게 된 거죠.